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권사, 보험사의 해외 CRE 리스크 및 대응력 점검에 대해 발표할 최영서 선임입니다. 무디스에서 발표하셨듯이 최근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사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근본 웹캐스트를 통해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CRE 관련 리스크 수준과 이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CRE 투자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5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보험사의 손실 대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장의 궁금증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부담 어떤 수준인가요? 네,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저금리 시기에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코로나 발생 전까지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연평균 43% 성장했고 같은 기간 국내 부동산이 17% 증가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3년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78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으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 중에서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증권 13.7조 원, 보험 26.1조 원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대비 비중은 2에서 3%, 자본 대비 비중은 20% 내외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익스포저 13.7조 원 중에서 대형사의 투자 금액이 11.7조 원으로 대형사의 양적 부담이 중소형사 대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익스포저는 생명보험사 17.7조 원, 손해보험사 8.4조 원이고 운용자산과 자본 대비 부담은 손해보험사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해부동산 투자는 오피스의 비중이 높고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용도별 그래프를 보시면 오피스, 물류센터, 숙박 등 상업용 부동산이 10.7조 원으로 전체 해외 부동산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오피스는 7조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의 비중이 각각 53%, 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피스는 유럽이 3.5조 원으로 전체 오피스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럽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지역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부동산은 총 4.5조 원인데요. 이 중 오피스가 79%로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국가별로는 영국 29%,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약 20%로 서유럽 선진국이 7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체코 등 동유럽까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유럽 부동산, 특히 오피스 중심의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코로나와 투자 심리 저하 등의 영향으로 미매각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익스포저가 약 7.2조 원으로 전체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오피스 33%, 숙박시설 29% 등으로 오피스 집중도가 다른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해외 투자 지역으로서 오피스 외에도 용도별 다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해외 부동산 중에서 13%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오피스가 69%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54%, 그리고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29%로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공실위험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데요. 개별 국가별로는 금융 환경은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피스 투자 위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증권사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보험사 부담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은 총 26.1조 원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이 73%, 주거용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세분화해보면 오피스가 9.6조 원으로 전체 부동산의 37%, 그리고 기타 상업용 시설도 23%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업용 시설은 오피스나 상가 등의 복합시설로 이를 감안할 경우에는 오피스 자산 비중은 37%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67%, 유럽이 14%로 증권사 대비 북미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북미 오피스는 6조 원으로 전체 오피스 중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어서 유럽보다는 북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익스포저의 67%를 차지하는 북미는 오피스가 34%, 주거용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 대비 오피스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은 과거부터 전통적인 해외 투자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 대비해서 용도별 다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운데 유럽이나 오른쪽 아시아의 경우 오피스 자산의 비중이 각각 49%, 82%로 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보입니다. 네,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부 무디스 세션에서도 들었다시피 공실 리스크가 제일 큰 부분, 오피스 자산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 자산만 놓고 보면 양적 부담이 지금 어떤 수준인가요? 네, 현재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오피스 자산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에 부담은 더욱 작습니다. 증권사는 해외 오피스가 총 7조 원으로 자본 대비 익스포저 부담이 대형사 10.1%, 중소형사 6.2% 수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오피스는 총 14조 원으로 자본 대비 부담은 11% 수준입니다. 보험사의 해외 오피스 익스포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타 상업용 부동산을 일부 합산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권사와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 약 78조 원 중에서 증권과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40조 원이고 그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은 30조 원, 그리고 오피스는 약 21조 원 수준입니다. 네, 익스포저 양적 부담 자체는 크지 않지만 특정 지역 CRE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익스포저의 만기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급 시점 대비 만기 시점의 금융 환경은 어떠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보험사의 해외 CRE 익스포저 관련해서 우려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강조할 부분은 해외 CRE 투자가 국내와 달리 선순위 비중이 좀 낮고 중선순위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는 지분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생명보험사는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중순위 이하 투자가 57%, 손해보험사는 68%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후순위나 에퀴티 투자 비중이 생명보험사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순위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투자 건에 대해서 대주단으로서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나 리파이낸싱 시점에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급 당시와 최근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도 우려사항입니다. 증권사의 잔존 익스포저에 대해서 취급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2018에서 2019년 취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당시 투자 시점에 이루어진 대출금리 수준은 1에서 2%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현재 리파이낸싱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리는 이보다 두세 배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투자 시점 대비 높아진 금리 수준 등으로 오피스 가격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손실 위험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만기 5년을 가정했을 경우에 올해 또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가 많고
가파른 금리 상승이 있었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 집중도 또한 우려사항입니다. 실제로 CRE 중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총 13.6조 원이고 이 중 오피스 자산은 약 7.6조 원입니다. 증권사는 해외 CRE 중에서 3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의 해외 CRE 중에서 유럽과 북미의 오피스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에 유럽과 북미 부동산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해외 CRE 잔액 중 3년 내 만기 도래 금액은 약 33% 수준이고 2026년 이후로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최근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부담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년 내 만기 도래 익스포저의 자본 대비 부담을 보면 증권사는 9.8%, 보험사는 6.2% 수준입니다. 증권사의 3년 내 만기 도래 익스포저는 총 7.4조 원이고 유럽 소재 미매각 물량이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 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익스포저가 총 7.5조 원이고 자본 대비 익스포저는 생보사 5.1%, 손보사 9.1%로 나타납니다. 이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방형 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3년 내 만기 도래 익스포저의 자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진 않지만 부실권이 집중될 경우에 추가 출자 부담에 따른 유동성 위험, 그리고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와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을 빠르게 늘려온 시점 대비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만기 도래 시점이 다가오는 자산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떤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표를 담당할 윤소정 연구원입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대부분 중후순위 포지션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금융 구조에서 살펴볼 부분은 담보권이 선순위 대주에게만 있다는 것인데요. 메자닌 대주의 경우 선순위 차주의 지분 질권으로만 담보됩니다. 만약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순위 대주가 담보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경우 메자닌 대주 그리고 지분 투자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메자닌 대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세부 계약 조건마다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만 당사가 평가하고 있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업무 보고서와 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5가지 키 리스크 팩터를 추려보았습니다.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가 익스포저에 대해 충당금을 쌓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봤을 때 급격히 상승한 금리 수준, 높아진 공실률, 임대차 계약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특히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펀더멘털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투자 구조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LTV 수준, 조달금리, 커버넌트 구조 등은 향후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노출될 위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큰 오피스 자산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례별로 주요 리스크 팩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공실률입니다. 해당 지역 내 오피스 공급량과 경기 여건, 임차 수요와 같은 수급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수요가 충분할 때와는 달리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을 경우 더 우량한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각 국가의 오피스 복귀율이 차별화되고 있고 특히 플라이 투 퀄리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맨하탄의 최근 공실률이 22%,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공실률이 30% 수준으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코로나 이전에도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5%를 넘는 수준이긴 했으나 코로나 이후 다소 높아진 모습입니다. 경기 둔화와 오피스 공급량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의 라데팡스 지구 공실률이 14%를 상회하는 반면 베를린의 경우 공실률이 5% 미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 내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매우 우수하고 신축 자산인 경우에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등 플라이트 퀄리티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별 오피스의 경쟁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팩터는 임대차 계약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주로 임차인 신용도, 임대차 계약 조기 종료 옵션 여부, 그리고 임차 계약 만기 분산 여부 세 가지 측면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A는 임차인 신용도가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임차인의 재무 악화로 공실률이 높아졌고 결국 선순위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약 3년의 시간 동안 수차례 매각 실패 끝에 최종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져 선순위 대주만 원금을 상환받은 경우입니다. 오피스 B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기 종료 옵션을 행사해 예상보다 일찍 퇴거함에 따라 공실률이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가중평균 임대 만료 기간인 웨일이 약 8년으로 충분히 긴 수준이었지만 최근 일부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하면서 공실률이 18%까지 높아졌습니다. 오피스 C의 경우 비중이 높은 임차인의 퇴거로 공실률이 높아진, 즉 임차인 퇴거 시점 분산도를 미스한 케이스입니다. 미국 맨해튼에 있으며 현재 공실률은 2% 내외로 낮은 수준이지만 내년 2024년에 높은 비중의 임차인이 계약 종료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비중의 임차인이 이렇게 퇴거할 경우 일시적으로 공실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 D처럼 공실 위험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 D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해 있는데요. 공실률이 0%인 이유는 한 제약회사가 2029년까지 자체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당 지역의 공실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량 임차인의 장기 마스터리스를 통해 공실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입지와 임차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요 임차인의 퇴거일과 리파이낸싱 시기가 겹친다면 리파이낸싱 위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오피스 E와 F에 대한 표에서 만기 시점을 보시면 E의 경우 선순위 대주의 만기 시점과 주요 임차인 계약 종료 시점 간의 간극이 좁은 편이었고 F의 경우 선순위 대주 만기보다도 훨씬 이후에 임차인 만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의 경우 최근까지 리파이낸싱 난항을 겪고 있고 F의 경우 2022년 4분기에 리파이낸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단일 임차인이 100% 임차에 있어 공실률이 0%이고 웨일도 5년으로 충분해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현 시점에서 선순위 대주 입장에서도 매각 요인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리파이낸싱 시기에 임차인 퇴거 시점이 얼마나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익스포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 소재 오피스 사례들을 통해 펀더멘털 위험에서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서 짚어주신 투자 구조상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중후순위 대주 입장에서는 커버넌트 수준도 중요합니다. 왼쪽 표는 예시로 든 숫자이며 LTV라든가 DSCR 수치는 금융 환경과 대주 간 협약에 따라 그 강도가 매우 다릅니다. 이 커버넌트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이 저하됐을 때 중후순위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을 제한하거나 선순위 대출 상환을 사용하는 캐시 트랩 또는 캐시 스윕 트리거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일정 부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커버넌트 수준은 개별 딜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관련 법과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매년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고 공정 가치에 근거한 LTV 트리거를 충족해야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기에는 LTV 트리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조달 시장도 좋지 않아 만기 도래 시점의 유동성 위험뿐 아니라 만기 도래 이전에도 유동성 위험이 상승할 수 있어 이 커버넌트 수준을 맞추기 위한 부담이 유럽 소재 자산이 좀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는 자산 가치가 15% 하락할 경우 이 중후순위 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도식화한 것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아래의 그래프는 커버넌트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가 출자 등을 통해 LTV를 낮추거나 이 선순위 대주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도 후순위 대주 포지션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결국 선순위 대주가 부동산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이 조달 구조에 따라 중후순위 투자자의 손실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펀더멘털 위험은 유럽과 미국 모두 높게 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실 리스크에, 유럽의 경우 금리 상승 압력에 조금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 위험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유럽을 높게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포지션이 대부분 중후순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 대비 유럽의 EOD 트리거 수준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만기 도래 이전에도 중후순위 투자자의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북미의 경우에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만기 도래 전에는 캐시트랩을 통해 관리하는 편이었고 만기 시점 유동성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최종 손실 위험은 유럽을 하이에서 베리 하이, 북미를 하이로 보았습니다. 이 펀더멘털 위험과 투자 구조 위험 외에도 최근의 조달 구조의 불안 요인과 금리 상황을 고려한 유동성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네, 해외 CRE 익스포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리스크 팩터를 사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당사에서는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 증권사와 보험사의 손실에 대한 대응력에 대해 점검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점검 시나리오에서 당사가 가정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그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자산은 상업용 부동산 중 최근 수급 환경 변화가 큰 오피스와 리테일 익스포저로 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처럼 지역별로 위험 수준을 다르게 적용했고 손실은 중후순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 손실률은 유럽 80%, 북미 50%, 중국 30%로 설정했습니다. 손실 대응력은 이익 규모와 자본력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우선 자본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각각 손실 부담이 얼마인지 살펴보고 1차 버퍼, 여기서 저희는 투자자산 만기가 보통 2, 3개년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2개년치 영업이익으로 보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 규모가 자본 대비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자본 적정성 지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손실 가정에 있어서 손실 부담에 있어서 가정 그리고 손실 대응력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업건별 손실 대응력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자본 대비 부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평균적으로 자본 대비 손실 부담은 약 6.5%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익스포저 양적 부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자본 대비 부담도 2.1%로 낮았습니다. 반면 자본 대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업체의 경우 생명보험사가 약 31%, 증권사의 경우 약 1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익 규모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실 발생 시 이익 감소 폭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형 증권사가 약 70%, 생명보험사가 약 57%로 높게 나타났고 중소형 증권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약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개별 업체별로 익스포저 부담과 이익 창출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익 영향이 가장 큰 대형 증권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2배 정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자본과 이익 대비 각각 손실 부담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손실 규모가 과도해 이익을 통해 흡수되지 못하고 자본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그 부담은 대체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즉 대부분의 증권사와 보험사가 1차 버퍼 약 2년간의 영업이익을 통해 손실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본에까지 미치는 부담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 한 개 업체의 경우에만 자본 대비 부담이 1.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본 적정성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본 영향은 대형 증권사만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 기준으로 평균 0.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A 대형 증권사의 경우 3.6%포인트 하락하여 그 영향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중소형 증권사, 생보사, 손해보험사 모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차 버퍼 내에서 흡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본 대비 총량 부담을 살펴봤을 때 증권사와 보험사 모두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투자되어 있는 편이었고 오피스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아 용도 집중도가 다소 높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구조 측면에서는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편이었고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LTV 트리거 등 선순위 대출 커버넌트를 준수하기 위한 부담이 높아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무 대응력의 경우 업권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부 업체에 한하여 다소 부담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면 양적 부담은 양호한 편이지만 코로나 전후로 빠르게 증가했던 속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금리 등 투자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리스크 팩터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분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선순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후순위 투자자의 경우 특히 부동산의 퀄리티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입 당시 LTV의 적정성, LTV와 커버넌트 수준과의 갭, 또 커버넌트 위반 시에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증권과 보험 두 업권의 전반적인 해외 CRE 익스포저 부담은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나 증권사의 경우 해외 CRE 리스크 외에도 국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 IFRS 17 도입 이후 이익 변동성과 자본 변동성이 높아져 있어 양적 부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경우 선순위 투자 비중이 작진 않지만 시장 환경이 급변할 경우 선순위도 손실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 해외 부동산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거액 손실이 발생한다던가 자본훼손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면 신용도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 부동산 딜과 관련해서는 선순위 대출의 만기 시점이라던가 변제 순위, 세부 재무 약정 등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운 편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 전반에 대해서 아직 다소 불투명성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